요즘 전세 사기가 말이 많죠. 진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곡동이 서울에서 가장 빌라가 많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건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런 화곡동에 빌라 경매가 이렇게나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게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 논거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면요, 저렴한 주택 줄어들고 아파트 심화된다, 요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분 임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난번 임장 영상의 지역이었던 수원 광교 인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향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내에 분명히 겪을 수 있는 자산상의 이슈이기 때문에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전세 사기가 만들어내는 대재앙, 그리고 이로 인해 곧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저 5분 임장의 전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말이 많죠. 아니, 단순히 말이 많은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최근 가장 유명했던 전세 사기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바로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죠. 동탄 신도시 그리고 수원 능지에서 이 빌라를 포함해서 오피스텔을 주로 취급하면서 전세 사기를 친 경우인데요, 이 250여 채를 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입니다. 이건 소위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A씨가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으로 전세 사기를 일으킨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동탄도 심각하지만 이 미추홀구 사건은 10배는 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A씨가 PF 대출을 과하게 일으켰고,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건으로 인해 PF 대출 자체가 상당히 엄격해지고 연장이 힘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와 짠 불법 행위가 일부 포착됐다고 하고요. 심지어 피해자들은 해당 전세 물건에 이미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엄청난 부자고 부동산 쪽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넘어가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터지는 전세 사기 말고도 서울 양천구에서 30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돌려주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임대인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1,139채나 가지고 있는 소위 빌라왕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렇게 개인의 안타까운 선택을 하도록 종용하게 만드는 전세 사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우려가 사회 전체에 퍼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이 5년간 1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추세가 점점 퍼질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이건 아실에서 보실 수 있는 경매 현황인데요,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화곡동이 서울에서 가장 빌라가 많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건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런 화곡동에 빌라 경매가 이렇게나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게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건 또 인천 주안역과 도화역 인근입니다. 주안역과 도화역 인근에도 정말 많은 빌라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불리는 상품도 있고 또 오래된 저층 아파트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의 서부권 위주로 두 지역에 대해서 경매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 것 같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아실에서 한눈에 보기 쉽게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경매 상황이 어떤지는 파악이 가능하시죠. 경매라는 게 진행되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건의 많은 비중이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경의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한 규모는 총 52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00건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대략 20%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전세 사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제가 사례나 소개하고 여러분들 안타까우니까 힐링하자, 이런 영상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로 인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들이 초래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 논거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면요, 저렴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아파트 집중이 심화된다, 요겁니다. 근데 이유가 중요해요. 전세 사기가 판을 치는데 왜 서민을 위한 저렴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이게 아파트로 집중되는 거냐?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선 일단 전세라는 것의 명과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알 건 알아야 여러분들도 명확히 대처하실 수 있고 사기꾼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전세는 뭔가요? 전세라는 건 개인과 은행 혹은 기업과 은행 간의 거래가 아니죠.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사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죠. 바로
사기가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도 사기를 치는데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는 당연히 사기가 개입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물론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 사기가 정당화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이건 범법이고 처벌받아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역사에서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있을 땐 언제나 사기가 있어 왔다는 거죠. 이게 최근엔 SNS의 발달이나 언론의 집중포화로 인해 예전보다 더 많이 언급되면서 우리한테 각인이 심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많이도 아니고 우리가 한 4, 5년 전? 그때쯤을 생각해보면 전세라는 건 돌려받는 돈이었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맞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이건 사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건데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한테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위반안이라고 하면 전세란 게 애초에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뿐이지 이게 사기를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제가 사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전세보증금 위반안은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세를 선택했을 때 장점은 뭐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집을 사고 싶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월세를 매달 내는 것도 싫은데 현재 목돈을 쥐고 있다면 이럴 경우에 우리는 전세를 선택합니다. 집을 안 사도 되니 집값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니까 전세는 만능인가요? 아니죠. 전세는 본인의 보증금을 떼먹힐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이걸 점점 국가에서 챙겨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당연히 100% 보증해줄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전세는 채권이며 개인 대 개인의 사금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지만 이렇게 보증금을 국가에서 내어주는 구제 자체에는 선을 긋는다는 거죠. 이건 국가가 매몰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세 자체가 개인 대 개인의 사금융이고 거기서 터진 문제는 개인들끼리 해결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돈 자체를 물어줄 수는 없다는 이런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대중들에겐 불편할 수도 있는 전세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말씀드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펼쳐질 결과를 위해서 꼭 이 전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짚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 전세 사기로 미뤄 짐작되는 보증금 위반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세를 2중, 3중으로 중복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고 집주인들이 이 전세금을 들고 튀는 일도 많았죠. 그래서 임대차 특별법이란 게 생긴 거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들의 권리를 위해 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생각해보면 원래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 전세 사기, 전세 보증금 위반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고요. 매매가가 5억, 전세가 4억 하던 집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 5천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4억에서 3억 5천으로 떨어진 이 5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임차인에게 내줘야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이걸 그냥 주면 될 거고 현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고 대출이 힘들면 그 집을 팔아서라도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세입자와 합의를 해서 역월세를 준다든지 수리나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이런 협의안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여튼 핵심은 집값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역전세는 아니오고 이게 시간이 흐르면 전세가가 다시 올라오지만 매매가는 아직 못 올라오는 그런 전세난이 펼쳐지는 수순이 되는 겁니다. 이 전세가 존재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선 이게 사이클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먼저 역전세난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죠? 금리는 여전히 높고 실물 경제는 안 좋아서 사람들이 소비를 꺼리고 있는데 주택시장 위축으로 선호 상품인 아파트마저 매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사기가 터져서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기를 꺼리고 있죠. 이 전세꺼림 현상이 아파트로까지 크게 전염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인 빌라와 오피스텔에 심각하게 퍼져 있습니다. 월세만 찾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반년 넘게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많이 올라왔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저렴한 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을 말하는데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은 어떻게 공급되나요? 오래된 다가구나 아니면 토지를 사서 그 과정에서 대출을 일으키고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빌라나 오피스텔을 분양 혹은 전세 공급합니다. 여기서 벌써 공급이 유치되는 이유가 몇 개나 포함이 됩니다. 일단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지을 땅을 사기도 힘들고요. 여기에 대출이 점점 빡빡해지는 데다가 건축비도 올랐고 PF 대출도 엄격해졌고요. 어찌저찌 해서 지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파트도 안 사는데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을 사겠습니까? 안 사면 이 사람들이 전세라도 맞춰야 건축주 입장에서 대출을 갚을 텐데 전세 사기가 계속 터져서 사람들이 빌라,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니까 이건 전세도 안 맞춰
맞춰집니다. 이게 몇 년 갈 겁니다. 이제 적어도 금리가 낮아지거나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는 이 심리가 없어지거나 둘 중에 최소 하나는 해소될 때까지요. 그럼 그동안 빌라 오피스텔을 공급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근데 뭐 이들의 사정을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이 돈 못 버는 걸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뭐 누가 1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에 안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뭐 더 저렴한 5억짜리 아파트에라도 안 살고 싶겠습니까? 다만 여유가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분들은 상대적 가성비를 위해 출퇴근이 용이하지만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급이 분명 줄어들게 되겠죠. 다 좋습니다. 근데 왜 아파트로 쏠리는 거냐고요? 방금 앞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전세 구피는 아직 아파트로 번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파트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긴 늘었습니다. 다만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를 극혐하는 정도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죠. 이건 상품의 본질에서 오는 차이인데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혹은 전세 사기는 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빌라 오피스텔의 가격이 일반적인 대중들이 알기에는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뭐 저같이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국토부 실거래가로 인근 빌라 사례 싹 뒤져보고 임장 나가서 중개사 몇 명 인터뷰 따보고 하면 아예 모르는 지역도 대충 가격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시간은 어디 있고 여유는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중개사도 좋은 거라 그랬어. 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사기치는 놈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가 통 크게 벌어진 것이고요. 과거부터 이런 놈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시세가 너무 투명하죠. 굳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아도 실거래가가 여기저기 쉽게 등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몇 억 됐다 몇 억 됐다 이런 알람까지 해주죠. 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전문가도 많아서 유튜브나 블로그 아니면 플랫폼에서 정보로 접하기도 쉽습니다. 사람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주거 상품이라 기본적인 지식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사기를 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저만 아나요? 아니요.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설명은 못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아파트로 더 몰릴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빌라 전세 살 분들도 아파트 월세 전세로 몰릴 것이고 평소 같았으면 오피스텔 전세 살 분들도 아파트로 똑같이 몰릴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매매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전세가 불안정하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비로 매달 돈을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원래 선호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벌써 사실 전세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건 금리가 낮아져서 월세보다 전세 대출 받아 들어가는 게 더 싸다는 계산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전세가 들썩거리면 어쩔 수 없이 갭 투자는 또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순리예요. 갭 투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탐욕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했듯 빌라, 오피스텔 같은 저렴한 주택은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아파트는 구수요가 더 몰릴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게 2023년 남은 반년 동안 순식간에 일어나진 않겠죠. 다만 그 조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벌써부터 그 신호탄을 쏴줬다고 봐야 되고요. 오늘은 좀 어둡지만 동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영상을 2번, 3번 돌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